그 양 말이옵니다. 이제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춘삼월이 오기 전에 영감을 아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그 계집종 말이옵니다. 어찌 처리하셨사옵니까? 오라버니의 핏줄을 베었다고 그리 소란을 피우던 그년 말입니다. 밖에 누구냐? 내 놀이개가 어디 갔지? 이것은 설화의 것이 아니더냐. 찾았다. 쥐새끼 마냥 숨어서 엿듣던 범인을 바로 내년이로구나. 당장 설화년을 쫓아라.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려도 좋다. 설화는 뒷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헛간에서의 기이한 만남이 훗날 한양 최고의 권세가인 윤대감 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줄은 말입니다. 독과 칼 그리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조씨 남매의 견고한 성벽이 바로 그날 밤 그 헛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산속으로 사라진 한 선비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 그 지독한 인연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필규정 야담입니다.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한양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권세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윤정헌 대감댁이었지요. 호조 판서를 지낸 윤대감은 위험 있는 인물이었으나 그 집안 깊숙한 곳에는 외동딸 윤설화라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윤대감이 젊은 후처 조월아를 들이면서 가문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조월아가 아들을 낳은 뒤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윤대감의 식사 위로는 마치 재라도 뿌려진 듯 거무죽죽하고 기묘한 빛이 감돌았으며 수저를 들 때마다 그 주변으로 불길한 잿빛 안개가 서리는 듯하였습니다. 강단 있던 윤대감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안개 낀 듯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뒷방으로 밀려났을 때 설화는 마침내 그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설화는 낮에 다려둔 약탕관이 식었을까 걱정되어 확인하고 안채 쪽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혹여 주무시는 데 당해될까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던 그때 촛불이 일렁이는 문 밖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안채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윤대감의 젊은 후처 조씨 남매의 미로였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느냐? 그 양 말이옵니다. 이제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춘삼월이 오기 전에 영감을 아주 끝내야 하니. 알겠다. 장부는 어찌할 것이냐. 허위로 다시 꾸며 주시옵소서. 그 재물은 제가 일러둔 곳으로 빼돌리시고요. 사람의 목숨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월아는 마치 내일 아침 밥상을 의논하듯 조용히 읊조렸지요. 그런데 오라버니, 그 계집종 말이옵니다. 어찌 처리하셨사옵니까? 오라버니의 핏줄을 베었다고 그리 소란을 피우던 그년 말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미 수중고운이 되었느니라. 아이를 베고서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기 전에 내 손으로 조용히 치웠으니 걱정 말거라. 참으로 잘하셨사옵니다. 방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듣게 된 설화는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치던 중에 바닥에 무언가 걸려 둔탁한 소리가 나자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냐? 설화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제 방으로 숨어들어 문을 닫고 거친 숨을 고르며 가슴께를 더듬는데 그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내 놀이개, 아버님이 생일 선물로 주셨던 그 소중한 놀이개가 간데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문 밖으로 나온 조월아는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주웠습니다. 이것은 설화의 것이 아니더냐. 찾았다. 쥐새끼 마냥 숨어서 엿듣던 범인을 바로 내년이로구나.
그 끝엔 털끝이 쭈뼛서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패를 손에 쥔 사냥꾼처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서로의 방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였지요. 그 찰나의 정적을 깨고 어둠이 깔린 행랑채 쪽에서 서늘한 금속음과 함께 발소리를 죽여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조어라의 손짓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자객들이었지요. 설화는 방 안에서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대로 정말 끝이구나. 절망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마당에서 조어라의 이전보다 훨씬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설화를 조용히 끌어내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목적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잔인했지요. 행랑채 쪽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움직이는 기척이 났습니다. 자객들이 행랑채의 어둠을 뚫고 설화의 방문을 박차기 직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설화는 뒷문을 열고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자객들의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장 설화년을 쫓아라.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려도 좋다. 라고 조어라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멈추면 죽음뿐인 지옥 같은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사나웠고 비수 같은 바람은 얇은 저고리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요. 뒤편에서는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와 횃불 그림자가 끈질기게 발치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개울물에 발이 빠져 온몸의 감각이 사라질 무렵이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눈밭에 쓰러지려던 찰나,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설화는 마지막 남은 생의 의지를 쥐어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닿은 낡은 헛간 문을 밀어젖힌 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설화는 찬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고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뱉는 숨이 더 가냘파진 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헛간에서의 기이한 만남이 한양 최고의 권세가인 윤대감 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줄은 말입니다. 그 무렵 같은 산속 깊은 곳에는 세상을 등진 박도윤이라는 이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본래 그는 조선 한양 호조 관하의 정랑이었습니다. 나이 23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오른 뒤로 장부 하나만 펼치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디서 수가 틀렸는지 단번에 짚어내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꼿꼿한 성품 탓에 새 입과 새 추를 꿰고 있기로는 호조 안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장부에 틀린 수가 있으면 기어이 고쳐 올렸고 아랫사람이 실수를 하면 조용히 불러 바로잡았습니다. 결코 소리를 높이는 법은 없었으나 틀린 것은 반드시 틀렸다 말하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청렴하고 바른 말을 서슴지 않으니 윗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박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관아라는 곳은 샘이 밝은 자보다 입이 무거운 자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박도윤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있었으니 바로 직속상관 조참판이었습니다. 조참판은 겉으로는 점잖고 후덕한 인물로 통하였으나 그 속은 시커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조월성을 호조정랑 자리에 앉히기 위해 처음엔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박도윤의 능력을 깎아내리더니 끝내 더 큰 수를 썼습니다. 거래 상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권력 앞에서 진실은 쉽게 묻혔고 박도윤은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함께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삭탈관직. 관복을 벗어 던지고 관아 문을 나서는 날, 등 뒤로 쏟아지는 동료들의 비겁한 시선과 조참판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가슴을 안고 돌아온 집에는 더 가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던 홀어머니가 끝내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박도윤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온전히 믿어주던 유일한 혈육이자 뿌리를 잃은 도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라 느껴질 만큼 그의 속은 이미 타버린 재와 같았지요. 장례를 마친 뒤 그는 미련 없이 한양을 등졌습니다. 진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발음이 죄가 되는 이 세상 아래서는 단 한 치의 땅도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박도윤은 한적한 깊은 산속 낡은 초가집에 자신을 유폐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짐승들이나 드나들 법한 낡은 초가집 하나를 얻어 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지요. 한때 장부를 꿰뚫던 그 손은 이제 거친 도끼자루를 쥐었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다시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이 내려앉았어요. 산속의 겨울은 한양의 그것보다 훨씬 혹독하고 훨씬 길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면 며칠씩 좁은 오두막에 갇혀 지내야 하는 날도 허다했지요. 그래도 박도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과 기만이 판치는 사람 사는 곳보다 이 냉혹하지만 정직한 자연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어요. 하늘이 찢어질 듯 눈이 쏟아지고 비수 같은 바람이 오두막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아궁이 불이 꺼져갈 즈음 마지막 땔감을 꺼내러 헛간으로 나갔습니다. 헛간 문턱에서 발에 걸리는 무언가의 이질적인 감촉.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바람에 꺼질 듯 일렁이는 등잔을 들어 그 아래를 비추었지요. 거기 지옥 같은 눈보라를 뚫고 굴러들어온 가녀린 생명 하나가 짐짝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피와 진눈깨비에 젖어 엉망이 된 치마 저고리는 얼어붙은 몸에 차갑게 들러붙어 있었고 거칠게 찢긴 치맛자락 아래 드러난 맨발은 이미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죽어 있었지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흡사서리가 내려앉은 한 송이 시든 꽃과 같았습니다. 오직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입술만이 미세하게 달싹이며 숨을 애걸하고 있었지요. 그 숨결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마치 남의 일을 보듯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저히 산 사람의 것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깊었지요. 본래 남의 일에 쉽게 관여하지 않는 성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깊은 산속 짐승도 몸을 사리는 폭풍우 속에 여인 혼자 흘러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몸이거나 감당치 못할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자로구나. 도윤의 머릿속은 빠르게 숫자를 굴리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관여하는 순간 겨우 찾아낸 이 고요한 유폐 생활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또다시 골치 아픈 세상의 일에 얽매이게 될 터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세상에 공짜 선이란 없다는 것을. 그러나 쏴 비수 같은 바람이 헛간 문틈을 찢고 들어와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서슬 퍼런 냉기 속에 쓰러진 여인의 마지막 숨결이 섞여 있는 듯했지요. 이대로 외면하고 돌아서면 날이 밝기도 전에 이 여인은 흔적도 없이 얼어붙은 핏덩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한숨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말없이 몸을 굽혔습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를 외면하지 못하게 붙잡은 것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여인을 안아들었습니다. 오두막 방 안으로 옮겨 죽어가던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젖은 옷을 벗겨내고 자신의 마른 옷을 갈아입힌 뒤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그녀의 발을 따뜻한 물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녹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그녀의 한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었지요.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마당에 흩어져 있던 나무 자락을 가져와 솜씨 좋게 깎아 부목을 대고 헝겊으로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예의였을 뿐 어떤 연민이나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손길이었지요. 도윤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아궁이 불이 꺼지지 않게 땔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비로소 등을 벽에 기댔지요. 오두막박 지옥 같던 눈보라는 밤새 멈추지 않고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야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도윤은 이미 식어버린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와 여인의 머리맡에 툭 놓으며 짧고 차갑게 내뱉었지요. 정신이 들었으면 그만 몸을 추스르고 이 집에서 나가시오. 군더더기 없는 축겐령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여인은 깜짝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는 경악했습니다. 피와 눈에 젖어 엉망이었던 치마 저고리는 간데없고 투박하지만 깨끗한 사내의 옷이 제 몸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내의 거처에서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옷까지 갈아입혀졌다는 사실에 여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이불을 걷어 몸을 가리며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지켜보던 도윤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당혹감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굳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문가에 멈춰 서서 낮게 읊조렸지요. 다리가 부러졌소. 옷은 젖은 채 두면 폐렴으로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갈아입힌 것이니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가만히 계시오. 그 몰골로 문 밖을 나섰다간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이 눈바람에 동사동스하기 딱 좋겠군. 도윤은 혀를 짧게 찼습니다. 당장 내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선비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문 밖으로 밀어낼 만큼 모질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내 상태가 이 지경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성가신 짐을 떠맡게 되었다는 탄식에 가까웠지요. 여인은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도 천장을 보며 입술을 피가 배어 나오도록 꾹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눈멀게 하고 자신을 죽이려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계모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대로 죽어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수치보다 무거운 것이 내 원한이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몸을 일으켜 내 발로 걸어서 그 집의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한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미음 그릇을 당겨 안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비릿하고 꺼림칙한 공복이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었지요. 그것은 미음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씹어 삼키는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여인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도윤의 등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입을 열었지요. 다 나을 때까지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조사옵니다. 밥값은 하겠사옵니다. 살림이든 무엇이든 시키시는 것은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나이다. 그 목소리에는 살려달라는 비굴함 대신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가겠다는 서슬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 그는 느꼈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없던 여인의 눈에 지독한 생존의 불꽃이 튀는 것을 말입니다. 내치지도 않았으나 허락하지도 않은 무거운 침묵.
하지만 그것이 당분간의 거처를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설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먹기를 기다리며 발톱을 세우는 어린 맹수와 같았지요. 초가집 안의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문창지를 때리고 있었으나 설화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박도윤의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첫날도 이튿날도 박도윤은 그림자처럼 무심했지요. 아침이면 거친 미음 한 그릇을 방 앞에 놓아두고 저녁이면 문 밖에서 이 불을 지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흘러온 누구인지, 어쩌다 그 고운 살결이 피로 물들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지요. 설화는 그 서늘한 과묵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자 고마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캐물을수록 꿰터내야 할 진실은 무거웠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두 사람 모두를 다시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설화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절뚝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고 비지를 하며 마당을 쓸었지요. 박도윤이 사냥에서 돌아오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사냥감을 손질하는 일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기특한 수고를 말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맙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산속에도 봄 기운이 스쳤습니다. 처마 끝에서 얼음이 녹아 뚝뚝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를 깨웠지요. 설화의 다리도 이제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목발 없이 마당에 선 날 설화는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끝에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을 아버지와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을 계모의 얼굴이 걸려 있었지요. 박도윤은 사냥도구를 손질하다 말고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위태롭던 소녀의 등에서 이제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도윤의 눈빛이 그 뒷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한숨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화로 앞에 앉아있던 박도윤이 처음으로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세상에 어떤 빚을 졌기에 이 죽어가는 산속까지 죽음을 끌고 들어온 거요. 짧고 투박한 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대답 대신 일렁이는 불꽃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에게 내 목숨줄이 걸린 비밀을 내어주어도 될지 아니면 이 고요한 숲을 다시 피로 물들이게 될지 가늠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목숨을 빚진 곳이었고 이 세상 천지에 남은 아군이라곤 이 차가운 선비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설화가 어머니를 여인 그 쓸쓸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인 윤대감이 젊은 후처 조월아를 들였을 때만 해도 그것이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전조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계모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2살이 되던 해부터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아버님의 눈이 안개 낀 듯 흐려지는 것이 매일상에 오르는 식사와 분명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 의심해 왔습니다. 비단 음식에 든 무엇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올리는 계모의 지나치게 정중한 손길, 아버님이 수저를 드실 때마다 그 입술을 집요하게 살피던 기묘한 눈빛, 그리고 식후면 어김없이 아버님의 눈가에 서리던 그 불길한 잿빛 기운까지. 설화는 그 모든 조각을 맞추며 보이지 않는 독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안개처럼 잡히지 않았고 계모의 치밀함 앞에 자식인 설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마침내 그 흉계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버님의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담장 밑에서 엿들었던 악마들의 속삭임을 전했습니다.
설화는 그날 밤에 공포를 되새기며 담장 및 서늘한 그늘 아래서 들었던 조씨, 남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오라버니, 영감의 눈이 완전히 멀어야 장부에 인장을 찍든 땅을 넘기든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의원놈이 준 약의 양을 2배로 늘리세요. 설화년이 의심하지 않게 죽지 않을 만큼 그저 앞만 보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말라 죽게 해야 합니다. 영감탱이 걱정은 마라. 이미 가산의 절반은 내 아들놈 앞으로 돌려놓았으니까. 두 남매가 사람의 목숨과 천륜을 비웃으며 낄낄거리던 그 순간 설화는 자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할 독의 양을 늘려라.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라. 아이를 뺀 여종을 입막음하기 위해 강물에 던져라. 그 추악한 죄악들이 설화에 떨리는 입술을 타고 흘러나올 때 방 안에는 오직 장작 타는 소리만이 날카로운 정막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그 지옥 같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탄식도 한숨도 내뱉지 않은 채 그저 일렁이는 불꽃만을 응시했지요. 설화가 마침내 피 맺힌 고발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나뭇가지가 타닥하며 비명처럼 갈라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도윤이 아주 낮고 깔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계모의 성이 조씨라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죽은 조참판의 여식이지요. 그 순간 화로에 나뭇가지를 얹으려던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멎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으나 설화는 그 사내의 손끝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폭풍의 전조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도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눈이 녹아내려 검게 젖은 산등성이가 어둠 속에 괴물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평생 자신의 상처를 꽁꽁 싸맸던 도윤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것은 선비 박도윤이 아닌 인생을 도둑맞은 남자의 처절한 증언이었습니다. 숫자의 정직함을 믿었던 호조정랑 시절이 어떻게 권력의 눈의 가시가 되었는지, 조참판이라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어떻게 한 젊은 관료의 등에 매물이라는 낙인을 찍어 벼랑 끝으로 밀어냈는지, 그리고 삭탈관직되어 돌아온 날 억울함을 품고 홀로 눈을 감으신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잡아야 했던 그 비참한 기억까지. 도윤의 목소리는 시리도록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수천 번을 벼려온 칼날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설화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참판. 설화를 죽이려 자객을 보낸 계모 조월아의 아비이자 임신한 여종을 강물에 던지고 지금은 도윤이 빼앗긴 호조정랑 자리에 앉아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조월성의 아비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사냥감을 몰아넣을 함정을 계산하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을 아는 자가 그 집안에는 없소. 조참판은 죽었고 그 아들 조월성은 나를 하급 관리로만 대했을 뿐 내 이목구비를 똑똑히 기억하지 못할 터. 내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도 나를 박도윤이라 의심할 자는 없소. 설화는 박도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치밀하게 배치하고 수를 잇는 눈, 그것은 호조정랑 시절 장부의 오차를 잡아내던 그 예리한 눈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안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오.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 즉 당신 가문의 재산과 권세에 손이 닿는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나는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가장 깊은 곳에 비밀을 움켜쥘 준비를 할 것이니 당신은 그때까지 철저히 죽은 사람으로 남아야 하오. 도윤은 신분을 세탁하고 적의 심장부로 잠입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출신으로 위장할지, 그들의 의심을 어떻게 피하고 신임을 얻어낼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의 손가락은 바닥에 제 위로 복잡한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지요.
설화 역시 그 계획을 들으며 스스로를 죽음이라는 그림자 속에 유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거대한 악의 뿌리는 결국 조씨 일가 그 한 곳에서 뻗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이름 모를 초가집에서 만난 차가운 사내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피눈물을 흘려온 운명의 동지였음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초가집 밖에서는 겨우내 세상을 얼렸던 눈이 녹아내리며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으나 그것은 따뜻한 봄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잔혹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채 당도하기 전 박도윤은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화는 초가집에 그대로 남겨두었지요. 자객들에게 주둔 것으로 치부된 그녀가 한양 땅을 밟는 것은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일이었기에 철저히 어둠 속에 몸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도윤은 홀로 저작거리를 누비며 귀를 열었습니다. 눈은 낮게 깔고 귀는 사방으로 뻗어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파편 같은 소식들을 긁어모았지요. 겉으로 본 윤대감댁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설화는 산짐승에게 화를 입은 가련한 여인이 되어 있었고 윤대감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뒷방에 물러나 슬픔에 잠겨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 중심에는 계모 조월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소매를 적시며 비련의 여인인 척 연기하고 있었으나 뒤에서는 제 자식을 윤씨 가문의 주인으로 앉히기 위한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 가짜 눈물에 속아 조월아를 칭송하기 바빴지요. 어린 안주인이 늙고 병든 남편을 저리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니 하늘이 감복할 일이다. 딸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집안 살림을 저리 똑부러지게 하니 여장부가 따로 없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박도윤은 그 가증스러운 소문들을 들으며 냉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무릇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며 그 믿음이 진실이라 착각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 그 허울 뒤에 숨은 악마의 눈빛을 읽어낼 수 있는 자만이 진실의 목줄을 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도윤은 며칠간 끈질기게 소식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지요. 윤대감 댁에서 집안의 모든 금전과 장부를 관리할 집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조월아와 조월성 남매의 머리만으로는 그 복잡한 셈을 감당하기 버거워졌던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박도윤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장부를 꿰뚫고 숫자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도윤이 가장 잘하는 일이자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재주였습니다. 이제 그 재주가 자신을 무너뜨렸던 자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차례였지요. 산으로 돌아온 도윤은 설화에게 저작거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 머리를 맞댔지요. 이름을 바꾸고 출신을 꾸며내는 것부터 적의 의심을 어떻게 신뢰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탈취해야 할 장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설계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는 박도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대감 댁의 육중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조씨 남매는 새로 들어온 집사를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집안의 치부와 금전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자리는 곧 목줄을 쥐어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조월아는 도윤을 시험하듯 사소하고 굳은 일부터 맡겼고 조월성은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 그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윤은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처리했고 주인 측에서 묻기도 전에 앞일을 미리 헤아려 방책을 내놓았지요. 특히 셈이 꼬인 장부를 내밀면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씌인 듯 어디서 숫자가 틀어졌는지를 단숨에 짚어냈습니다.
그 명석함과 차분함 앞에 조씨 남매의 날선 태도도 보름이 지나자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 가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방대했습니다. 한양 안팎의 문전옥답과 가옥, 팔도 강산에 뻗어 있는 상단과 창고들. 이 거대한 부가 맞물려 돌아가는 장부를 관리하기에 관직에 몸담은 조월성은 너무 바빴고 계략에는 능하나 수세는 어두웠던 조월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박도윤처럼 명민한 자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저녁 조월아가 처음으로 은밀한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조씨 남매의 검은 돈줄이 담긴 비밀 장부였지요.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호기심도 없는 무심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등잔불 아래 앉은 도윤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가짜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가 누구인지. 도윤은 그 추악한 흐름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수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둘 뿐이었지요. 한편 박도윤을 대하는 조월아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쓸만한 수화를 보는 흡족함이었으나 차츰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욕망이 섞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장부를 펼쳐놓고 조근조근 설명할 때면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앉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단정한 도윤의 옆 얼굴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하였지요. 먹잇감을 노리던 여우가 오히려 사냥꾼의 기품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윤대감은 이미 뒷방에 유폐되어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신세였으니 조월아의 그 기만적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윤대감이 숨을 거둔 뒤 그 방대한 재산을 통째로 움켜쥐고 제 마음에 드는 사내와 새로운 살림을 차릴 파렴치한 계산이 끝난 상태였겠지요. 그러나 박도윤이 그 뒤틀린 욕망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월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도윤을 연모하고 신임할수록 도윤은 가문의 더 깊은 치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예전엔 손이 닿지 않던 비밀스러운 금고까지 손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비자금 장부의 위치를 파악했고 아버님의 눈을 멀게 한독을 구해온 은밀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벤 채 사라진 여종을 해친 자들의 행방을 쫓아 결정적인 증인까지 확보해 두었지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조씨 일가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엮어 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대감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조월아가 빨리 재산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에 식사에 섞는 독의 양을 계속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윤대감은 뒷방에 홀로 앉아 이미 죽은 줄로만 아는 딸 설화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대감의 위엄은 간데없고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조월아는 그런 남편에게 가끔 들러 소름 끼치도록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 어찌 주무셨사옵니까? 진지는 입에 맞으시는지요? 다정한 그 목소리에 섞인 치명적인 독을 윤 대감은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박도윤은 문 밖에서 그 위선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으나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눈이 멀어 서두르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칼날을 꺼낼 순간이 아니었으나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도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여전히 지성스러운 안주인 조월아를 칭찬하는 뜬구름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짜 귀신이고 누가 진짜 사냥꾼인지를.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자락에 밤 안개가 짙게 깔린 저녁, 박도윤은 은밀히 산을 올라 설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계략을 세밀하게 다듬었지요. 증거를 꺼낼 시점, 증인을 세울 위치, 그리고 적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여야 했습니다. 그때 설화가 비장한 목소리로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거사 전에 반드시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겠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발각될 위험을 우려에 말렸으나 설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손에 쓰러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증언해 주셔야만 이 복수는 완성될 것입니다. 설화는 밤이 깊어 정막이 내려앉기를 기다렸다가 그림자처럼 윤대감 댁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미 눈부시게 익혀둔 행랑채의 어둠을 타고 기어간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유폐된 뒷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지요. 방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윤대감에게 촛불은 사치였기에 노인은 죽음 같은 고요 속에 홀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를 낮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순간 허공을 응시하던 윤대감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참이나 정적이 흐른 뒤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화냐? 정녕, 내 딸 설화란 말이냐? 설화는 서둘러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던 대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여위어 앙상한 뼈끝이 그대로 느껴지는 차디차게 식은 손이었지요. 윤대감은 그 손이 환영이라도 되는 듯 한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도 잊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지난날의 참혹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계모 조월아가 매일 식사에 독을 섞어 눈을 멀게 한 것, 자신을 죽이려 눈보라 속으로 자객을 보낸 것,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추악한 장부들, 그리고 지금 집사로 잠입해 있는 박도윤의 정체까지 말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나타나 저들의 죄를 직접 꾸짖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윤대감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독에 쓰러져가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조월아는 아들 시겸의 생일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고위 관리들과 윤씨 가문의 인척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그녀는 이 화려한 자리에서 아들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해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킬 마침표를 찍을 작정이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도맡아 완벽하게 처리하는 집사 박도윤을 보며 조월아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지극한 충성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목을 칠 칼날을 가는 과정이었음은 꿈에도 몰랐지요. 잔치가 무르익어 웃음소리와 술향기가 사방에 진동하던 그때였습니다. 상석에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던 조월아의 시야에 박도윤이 좌중에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집사가 나설 자리가 아님에도 당당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기세의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지요. 도윤은 품 안에서 장부와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은밀하게 빼돌린 비자금 장부, 윤대감의 식사에 독을 탄 약방의 거래 기록, 그리고 조월성이 제 아이를 뵌 여종을 해쳤음을 증언하는 피 맺힌 진술서까지. 조월아의 고운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조월성이 벌떡 일어나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외침은 곧이어 열린 대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날 연애였을 텐데
너무 일찍 흥을 깨러 온 모양입니다.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윤설화가 등등한 기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비명 섞인 경악으로 얼어붙었고 조월아의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화의 뒤를 이어 지팡이에 의지한 윤 대감이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는 노장의 기운은 좌중을 압도하고도 남았지요. 윤 대감이 조월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쇳덩이를 긁는 듯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내 눈을 멀게 하여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것이 정녕 내년의 짓이었느냐. 내 딸 설화까지 죽이려 자객을 보낸 그 천인공노할 악행을 내가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조월아는 하얗게 질린 채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관아의 관리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조 씨 남매를 포위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 처참한 몰락의 순간 조월아는 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독한 배신감과 수치,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이 사냥꾼의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의 삼엄한 조사가 시작되자 화려한 안개 속에 감추어졌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월아가 윤대감의 식사에 몰래 섞어온 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시력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장기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먹어 들어가 기어이 목숨줄을 끊어놓는 지독한 사독이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이 윤대감의 맥을 짚더니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오장육부의 도끼가 깊게 베어 신선이 온다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동정표를 얻던 조월아의 지극정성이 사실은 남편을 서서히 도살하던 잔혹한 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월성은 끝까지 기세를 꺾지 않으며 천한 집사놈의 모함이다 라고 소리쳤으나 태중의 아이와 함께 수중고온이 된 여종의 시신을 목격한 증인이 나타나자 그 비열한 입술은 마침내 굳게 닫혔습니다. 자신의 핏줄까지 강물에 던진 그의 죄명은 명백한 살인이었지요. 관아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대낮 저작거리에서 목을 치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한양 바닥을 거만하게 활보하던 권력자가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며칠 전까지 그를 칭송하던 백성들은 이제 침을 뱉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조월아는 오라버니와는 또 다른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탐냈던 윤씨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던 안주인에서 하루아침에 관비로 전락하였습니다. 평생을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며 남의 집 발치에서 모진 매질과 수모를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자존심과 권세가 산산조각난 채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의 세월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가졌던 윤 대감 댁의 안주인이 하루아침에 관비의 신세가 된 것은 실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월아를 진정으로 난도질한 것은 관아의 매질도 몰수된 재산도 아니었지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고 남편의 죽음 뒤에 곁에 두리라 은밀히 연모하기까지 했던 사내 박도윤이 처음부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들어온 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끌려가는 길에 조월아는 기어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문 앞에 박도윤과 윤설화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두 사람이 함께 선 그 견고한 풍경을 마주한 순간 조월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도윤의 맺힌 한 또한 세상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조 참판이 주도했던 과거의 조작된 증언과 가짜 증거들이 낱낱이 파헤쳐졌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조참판이었으나 그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은 오히려 죽은 자의 입보다 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박도윤의 억울한 누명은 씻겨 나갔고 빼앗겼던 관직은 복치되었습니다. 사필 귀정이었으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누명을 벗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 대감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장육부에 깊게 침잠한 도끼는 노쇠한 육신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었지요. 의원의 경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설화는 아버님의 침수 곁에서 마른 손을 맞잡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사람의 복수는 성공하였으나 이미 차갑게 식어간 설화는 아버님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부의 손을 꼭 맞잡은 채 하얗게 밤을 지새웠지요. 윤대감은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 허공을 더듬다 마치 멀리서 오는 이를 마중하듯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 어미가 보고 싶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 가문을 짊어지고 풍파를 견뎌온 노장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설화는 아버님의 손이 힘없이 풀어진 뒤에도 오래도록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통곡 대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고요한 방 안을 적셨지요. 문 밖에서 그 슬픔을 함께 견디던 박도윤은 설화가 나오자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림자가 되어 주었을 뿐이지요.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어 설화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침내 설화는 가문을 되찾았습니다. 조씨 일가에게 유린당했던 재산과 문서들이 제 자리를 찾았고 주인 잃은 집안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였던 조월아의 아들 시겸은 먼 친척 집으로 보내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지요. 원하는 악인들에게만 물었을 뿐 무고한 핏줄까지 더럽히지 않은 설화의 너른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늦봄 만발한 꽃이 피 흩날리는 날에 박도윤과 설화는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모진 눈보라 속 낡은 헛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눈부신 봄볕 아래 나란히 서게 된 것이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제야 뒤늦은 수군거림을 이어갔습니다. 조월아 그 여편네가 그리 독할 줄 내 진작 알았다니깐. 그 박씨 집사가 보통 인물이 아니더니 역시 귀한 몸이었구먼 하며 마치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었던 양 목소리를 높였지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러했습니다.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박수를 치다가도 진실이 드러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낯빛을 바꾸는 법이지요. 박도윤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정직한 관료로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섰고 설화는 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훌륭히 이어가며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모래성인 조씨 일가는 탐욕 그 자체에 무너졌고 억울함으로 길을 잃었던 두 사람은 바른 뜻을 굽히지 않아 기어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굽이굽이 돌아 결국 바른 길로 흐르는 법.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시린 이야기는 따스한 봄볕 아래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래도록 그 봄볕 같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사필기정야담은 세상의 이치를 담은 예시야기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